자, 앞쪽에 이어서 프로그램 위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코드, 몰웨어는 컴퓨터를 악용하도록 또는 컴퓨터를 불능화시키도록 또는 컴퓨터에 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악성 코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악성 루틴을 숨겨놓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는 은밀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유사한 악성 코드로는 스파이웨어,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자, 스파이웨어는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희생자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스파이웨어는 자기 정체를,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를 가장해서 설치되기도 합니다. 자, 랜섬웨어를 보죠. 랜섬웨어는 랜섬이라는 단어, 몸값,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자, 랜섬웨어는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면 감염된 컴퓨터의 데이터를 전부 다 암호화시킵니다. 데이터 예로는 아래 한글 파일, MS 워드, 파워포인트, 심지어는 여러분 사진, 앨범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암호화시킨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복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악성 코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그 컴퓨터에는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게 영어로 된 창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그 언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띄우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파일들이 암호화되었다. 자, 이 암호화된 파일들은 그냥은 볼 수 없으니 이것들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 근데 돈을 내더라도 추적할 수 없게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형태로 지불해라. 이런 형태가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올 겁니다. 전자지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희생자가 지불해야 될 요금은 점차 커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 파일들, 암호화된 파일,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은 삭제가 될 것이다. 적절하게 돈을 내라, 적절할 때. 이런 형태로 협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랜섬웨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화면은 대표적으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랜섬웨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악성 코드로는 앞쪽에서 설명드린 트랩도어, 백도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로직밤, 논리폭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성 코드들은 많은 경우 최소 권한의 원칙을 위배하려고 시도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안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 기법을 설계할 때 가능한 한 최소 권한 원칙을 지켜라. 이거는 마치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줄 때 그 업무에 필요한 권한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는 1병, 2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대위, 소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줄 때는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 권한만 주게 됩니다. 그걸 우리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만 해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관리에 관계된 일을 하지만 일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앱에 관계된 일만 해야 한다. 이메일은 이메일만 주고받아야 된다. 헬스케어 앱은 헬스케어만 전담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권한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최소 권한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 악성 코드들은 많은 경우 최소 권한의 원칙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공격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목적 중에 하나는 리모트 액세스 툴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격으로 접근하는 도구를 우리가 RAT 이런 말 쓰는 거고
이 RAT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희생자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DBMS 서버, 클라우드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이러한 것들은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 내일 데이터, 모레 데이터가 다를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데이터를 가져가고 이후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3일 뒤에 내가 가져가겠다.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재침입을 위해서 많은 공격자들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RAT, 일종의 백도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프로그램 위협 중에서 약간 토픽을 바꿔가지고 버프 오버플로우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 프로그램은 벌점C,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나요? 자, 오른쪽에 간단한 힌트가 있는데 이 스트링 카피가 취약한 함수다. 이 부분이 취약하다. 자, 왜 취약한지를 간단하게 보면 명령행 인자, 명령행에서 인자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 인자가 256개 바이트보다 적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퍼 사이즈가 25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버퍼 사이즈 할 때는 이게 언더바가 있어야 됩니다. 버퍼 사이즈, 언더바. 여기도 언더바가 있어야 됩니다. 언더바. 명령행 인자로 읽어드린 아규먼트 인자의 크기가 256바이트 이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300바이트 또는 400바이트 또는 1000바이트를 줬다. 그럼 이 버퍼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argv1 인자로 준 이게 1000바이트다. 256바이트가 차지하고 나머지 내용은 넘치게 되겠죠. 넘치면서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덮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컴퓨터가 망가질 수도 있고 단순히 프로그램 종료만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정교한 공격이라면 악성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쉘이 뜰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이러한 취약한 프로그램을 이제 공격에 사용하려면 이런 형태로 컴파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보안 기법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단순하게 컴파일하면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 기법이 저절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위해서는, 실습을 위해서는 잠시 이 보안 기법을 디제이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불능화 시키는 거. 이거는 스택 보호 기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스택에 있는, 만약 스택에 바이너리 코드, 실행 코드가 들어가면 그 코드를 스택에서 실행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호 기법을 해제하는 게 됩니다. 스택에서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실행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스택의 보호 기법을 해제하겠다. 자, 스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버퍼, 이 버퍼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인텔 계열의 CPU에서 전부 다 스택에 잡히게 됩니다. 스택에서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면서 악성 코드가 주입이 될 수 있고 주입된 악성 코드가 공격자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 보호 기법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는데 편의상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기법을 불능화, 디제이블 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취약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 이러한 취약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 보면 코드 검토를 하는 게 좋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코딩 단계에서 코드를 검토를 해라. 여기 보니까 프로그래머들의 검토, 상호 검토가 되겠죠. 상호 검토, 동료 검토. 동료 검토를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또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겁니다.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내 동료가 봐주는 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피어 리뷰 또는 코드 리뷰 이런 말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동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 논리적인 흐름대로 따라가니까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발생한다. 어떤 결점이 있다.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조기에 탐지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링 카피가 취약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취약한 함수는 스트링 캣츠, 스캐네퍼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앞쪽에서 버프 오버플로우 이걸 이야기했고 그 버프에 코드를 주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공격자들이 많이 하는 것은 쉘 코드를 주입하는 게 됩니다. 자, 쉘 코드라는 것은 이러한 코드를 말합니다. 쉘을 띄우는 코드. 이것도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 새로운 쉘이 뜹니다. 쉘이 떴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s라는 명령,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ps 명령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걸 소스 코드로 넣으면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컴파일해서 기계어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코드 주입, 여기에서 말하는 코드 주입은 기계어 코드를 주입한다. 컴퓨터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주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셈블리어 또는 기계어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앞쪽에 보면 코드 주입 공격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다가 argv1에다가 명령형 인자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버프에다가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코드를 주입하면 기계어 코드를 주입하면 그 코드는 스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공격자가 어떤 조작,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서 주입한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 인젝션 어택은 일반적으로 본래 어떤 시스템 코드가 악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 프로그램도 악의적이지는 않고 이 프로그램도 악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버그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을 악용해서 공격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코드, 실행 코드가 추가되게 할 수 있고 주입이 될 수 하게 있고 그래서 그 코드, 주입된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주입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C라든지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용해서 포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제대로 한다. 이 말은 C에서 제공하는 배열 그리고 포인터 이런 연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열이나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C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참고할 수 있는데 그때 프로그램 자체를 안전하지 않게 개발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은 버프 오버플로우다. 버프를 넘치게 만드는 거다. 버프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덮어 써가지고 덮어 쓴 코드가 공격자에 의해서 실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 코드 인젝션 어택은 아까 취약한 프로그램에서는 스크립트 키리도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다양한 도구들이 나타나 있다, 개발되어 있다, 제공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크립트 키드라는 것은 보안에 대해서 초보자를 말합니다. 해커보다는 수준이 낮은 친구들, 그런마 단계의 수준 해커들, 그런마 수준 해커들을 우리가 스크립트 키드, 스크립트 기반의 공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합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커보다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도 좀 얕은 편이고, 그래서 실력도 좀 적은 편이다. 실제로 공격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공격하는 게 어려우면 중간에 중단을 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하느냐? 최신 알려져 있는 남들이 작성한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해커라는 사람들은 블랙햇 해커, 여기서는 또는 화이트햇 해커,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능력도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챌린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들, 또 남들이 만든 것도 쓰지만 자기 스스로도 당연히 원하는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커하고 스크립트 키드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앞쪽에서 아까 버프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쉘코드 주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쉘코드 주입만 가능한 건 아니고, DLL, 이게 윈도우에서 다이나믹 링키드 라이브러리 DLL도 주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DBMS를 배우게 되면 SQL도 배우게 될 텐데, SQL 인젝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언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코드 주입이 가능하다. 이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구글링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앞쪽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악용해서, 또는 이 프로그램에서 버퍼를 넘치게 해서 할 수 있는 공격들이 여러 단계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버퍼가 있죠. 버퍼. 그다음 버퍼 말고 가끔 다른 지역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스택이라고 봤을 때, 메모리의 스택이라고 봤을 때, 메모리 순서상으로 버퍼 위에 만약에 다른 지역 변수가 있으면 다른 지역 변수, 그 다음에는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이 됩니다. 함수의 수행이 끝나면 함수가 호출된 위치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스택이 쌓이고, 스택 프레임이 쌓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리턴이 됩니다. 그 함수 수행이 끝난 다음에 본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주소가 리턴 어드레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자동으로 쌓입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주소다. 그래서 메모리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지역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다른 변수. 근데 이 변수들 사이에 이제 어떤 정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alignment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인접해서 쌓이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부분, 일부러 공간을 비워두기도 합니다. 메모리는 이런 형태로 내가 배치를 하겠다. 이게 컴파일러 또는 운영체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그냥 쓰는 거죠. 어쨌든 버프하고 다른 변수 사이에 이 패딩, 비어있는, 예약되어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면 리턴 어드레스,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되돌아갈 주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주소대로 실행이 되면 문제는 없겠죠. 이게 정상적인 어떤 메모리 스택 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버프가 이제 넘쳤다. 이 버프가 넘칠 때 여기 보면
256바이트 또는 257바이트 또는 258바이트 뭐 이렇게도 넘치는 거죠. 조금 넘치면, 조금만 넘치면 패딩 부분, 이 부분만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 미리 예약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 거죠. unnoticed, 드러나는 게 없고,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앞쪽에서 이제 한 270바이트 좀 더 많이 덮어 쓰는 거죠. 위에 지역 변수가 있다고 봤을 때 위에 한 270바이트 이렇게 덮어 쓰게 되면 패딩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변수들까지 덮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논리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변수들이 값이 임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바뀐 거죠. 변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도스 공격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조 공격이면서 도스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한 300바이트 또는 400바이트를 줬다. 400바이트. 엄청 많이 덮어 쓰는 거죠. 그러면 버프를 엄청 많이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500바이트를 줬다. 그러면 코드가 인젝티드 될 수도 있으면서 이 리턴 어드레스까지 덮어 쓰게 됩니다. 이 주소까지. 자, 이때 아까 한 500바이트를 주입한다. 그러면 500바이트 안에 주입할 코드, 악성 코드 또는 쉘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이러한 쉘 코드는 기계어로 번역이 되면 한 4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40바이트. 그래서 이 40바이트 차리를 어딘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어로 넣는 겁니다. 기계어로 넣고 리턴 주소를 조작해 가지고 리턴 주소가 주입한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제대로 된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 실력이 있는 해커들이 하는 공격. 스크립트 키디는 이거 아니면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보통은 많은 경우는. 근데 실력이 있는 해커들은 이런 형태로 공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 쪽에는 더미 OP 코드라 해가지고 NOP라는 게 들어가고, NOP. 그리고 이게 기계어로 된 쉘 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인젝티드 코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젝티드 코드가 쉘 코드.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 이 부분이 쉘 코드의 주소. 리턴을 이쪽으로 점프하게 만드는 거죠. 이쪽으로. 아니, NOP로 가면 NOP라는 것은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프로그램 카운트만 그 다음으로 넘겨갑니다. 프로그램 다음에 실행할 위치만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NOP가 있으면 NOP가 먼저 실행이 되고, NOP가 실행이 되고 단계적으로 다음 명령어 하면서 조금 있다가 쉘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코드 주입 공격, 버프 오버플로우 기반의 코드 주입 공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공격자는 굉장히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 보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공격자는 버그를 알아야 됩니다. 아, 여기 어딘가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다, 또는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이 가능하다, 또는 어떤 취약점이 있다, 어떤 버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주입할 코드, 인젝트할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스크립트 키디는 일반적으로 남들이 미리 작성해둔 익스플로이 코드, 공격용 코드를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용 코드, 어택 코드라는 것은 쉘을 띄우는 겁니다. 쉘을 띄우는 거다. 그 쉘을 띄우는 게 앞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해서 컴파일한 기계어 코드가
이게 공격용 코드가 됩니다. 이 코드, 공격용 코드, 쉘 코드만 되는 건 아니고 가끔은 좀 더 복잡하게 네트워크 포트를 오픈하는 거, 네트워크로 불법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겠다, 또는 파일을 지우는 거, 민감한 파일을 지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버그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버그냐에 따라서 이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하고, 방화벽은 불법 어떤 접근 연결을 차단하는 걸 말합니다. 컴퓨터 방화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쪽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쪽에서 사용하는 방화벽은 인터넷으로 오가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차단하는 걸 말합니다. 공격도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버퍼 플로우 버그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공격자는 방화벽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 요즘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스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요즘은 이런 형태로 컴파일하면 스택에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실행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텍스트 세그먼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에 있는 내용들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스택 세그먼트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 위협으로 갑니다. 앞쪽에 프로그램 위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웨어, 악성 코드가 먼저 나왔었고, 악성 코드.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이것도 프로그램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악성 코드로 갑니다. 자, 악성 코드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우리가 생물학적 바이러스 의미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가 사람이죠. 사람이 숙주가 돼서 사람이 있어야만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숙주를 필요로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 이거는 적법한 프로그램 내에 탑재된 코드의 조각, 기생하는 코드의 조각이다. 근데 이 코드 조각은 바이러스라는 이름 자체에 따라서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숙주를 가지고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따라서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킬 수 있다. 자,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전파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의 매개가 필요하겠죠. 그 매개체가 주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메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메일이나 또는 문서에서 매크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데 보면 매크로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이 매크로가 됩니다.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바이러스는 일단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계어죠. 기계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CPU에 의존적이다. CPU 구조에 의존적입니다.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 바이러스라면 많은 경우 ARM이라는 CPU에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CPU를 만드는 회사가, CPU 칩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텔이고 또 하나가 ARM이라는 회사입니다. ARM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 바이러스는 ARM에서는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도 의존적이다.
특정한 운영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바이러스는 리눅스에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구조는 같더라도 운영체제가 다르면 윈도우에서 돌아가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바이러스가 리눅스에도 돌아간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애플리케이션에 의존적이다. 아까 말했던 매크로 바이러스는 매크로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돌아가겠죠. MS 워드 매크로를 쓰는 바이러스라면 MS 워드 쪽에는 감염이 되겠지만 아마 다른 일반 구글 닥스 이런 데는 감염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는 이메일이나 이메일 첨부 파일로해서 또는 매크로로서 전파가 된다. 보통은. 자, 그럼 매크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터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언어의 하나다 라고 보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보면 되는 거고,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이 매크로는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걸 됩니다. 리포맷. 드라이브를, 디스크를 포맷한다. 이 말은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포맷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백업을 받아놓은 다음에 포맷을 하는 건 좋아요.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포맷을 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쓰기에 좀 편하게 길을 닦아 놓는 거다. 이게 이제 포맷이다. 포맷.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바이러스 드라프 이렇게 되는데, 바이러스를 떨고 주는 뭔가 매개체, 개체. 바이러스 드라프는 바이러스를 다른 시스템에다가 주입을 할 수도 있다. 삽입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바이러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파일 바이러스 또는 패러시틱 바이러스, 패러사이트, 이게 기생충이었죠. 기생하는 바이러스, 다른 실행 프로그램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패러시틱 바이러스. 그리고 부트 바이러스, 이제 디스크, 우리 하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또는 SSD, Solid State Disk 이런 게 있는데, 그 디스크의 제일 앞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부트 섹터 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앞쪽에.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섹터, 부트 섹터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그걸 부트 바이러스. 또 메모리에서 어떤 메모리 영역을 감염시키는 메모리 레지던트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문서에 들어가는 문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게 매크로인데, MS 워드, 아래 한글, 파워포인터 또는 엑셀 이런 데서 매크로를 많이 쓰는데,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전파가 되는 매크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스크립터, 요즘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터 코드에서 전파가 되는 소스 코드형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러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폴리모픽 바이러스, 암호화를 씁니다. 또는 암호화된 바이러스. 이거는 한번 암호화된 거고, 폴리모픽은 암호화 될 때마다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존재를 숨기는 스텔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터널링 바이러스, 멀티파타이트 바이러스, 아몰드 바이러스,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면 부트 바이러스 또는 부트 섹터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스크를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이런 단계로 부팅이 됩니다. 제일 먼저 바이오스 부분이 실행이 되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컴퓨터에 보면 바이오스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부트 레코더, 여기 이제 부트라는 말 쓰죠. 부트가 시작하다, 뭐 부트 캠퍼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부트가 시작하다, 부팅 시작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부트 레코더 중에서, 레코더라는 것은 DB에서 말하는 레코더도 있지만 우리가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서 말하는 레코더도 있습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더, 보통 디스크의 제일 앞쪽 첫 번째 블록 또는 첫 번째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분할의 부트 섹터로 또 가고, 그 다음에 OS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부팅하는 과정이다. 부팅할 때 OS보다 먼저 접근이 되는 게 부트 레코더 또는 부트 섹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봤을 때, 정상적인 하드디스크라면 제일 앞쪽 부분에 부트 스트랩 로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하드웨어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이 부분 실행하면서 나머지 시스템 초기화,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바이러스, 부트 섹터 바이러스는 이 부분을, 이거를 먼저 딴 데로 옮깁니다. 여기 비어있는 곳.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부트 섹터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는 본래의 부트 섹터, 이 부트 섹터를 사용되지 않은 영역, 임의의 영역, 여기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부트인 것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래의 내용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본래의 위치, 이 위치에는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코드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부트 레코더보다 먼저 바이러스가 실행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바이러스가 OS보다 먼저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운영체제가 없으면 백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V3 또는 알약을 돌리려면 OS가 필요한데, 운영체제가 올라오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은 바이러스가 동작을 하겠죠. 한 번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공격자들은 이 부트 섹터 바이러스를 선호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본래 부트 섹터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부팅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순서로 하면서 이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 부트 때마다 바이러스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이러스는 모든 디스크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치명적이고,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로직밤, 논리 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에 만족시킬 때 나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나쁜 일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좀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트 섹터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이러한 악성 코더들, 몰웨어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랜섬웨어도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만들었어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트랩도어, 그 다음에 백도어,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여기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순한 과학 실험에서 조직 범죄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 요즘 공격은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이 요즘 많이 유행인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봇넷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봇이라는 게 있는데, BOT. 봇은 로봇의 준말입니다. 로봇. 자, 봇은 남들이 시킨 일을 합니다. 마스터가 시킨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봇. 다른 말로 좀비라는 말 쓰기도 해요. 좀비. 봇들의 집합. 좀비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미 장악이 된, 공격자에 의해서 장악이 된 컴퓨터, 장악이 된 스마트폰, 이것들을 우리가 좀비 PC, 좀비 스마트폰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일종의 봇이다. 봇. 이렇게 보면 되고, 마스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마스터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것들이 집합을 이루면, 네트워크로 집합을 이루면 봇넷, 이런 말 씁니다. 봇넷은 보통 많게는 10,000개 이상의 좀비 PC들로 구성이 돼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럼 그 좀비 PC들한테 이제 마스터가 명령을 내리겠죠. 야, 스팸 메일을 보내. 그러면 스팸 메일을 보내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이트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 디도스 공격을 해. 서비스 거부 공격을 분산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이 말입니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중에 또 어떤 악성 코드는 키스트록 로거, 키로그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 이 키로그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키보드 정보를 빼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 아이디 키보드 어떤 키보드 눌렀다, 패스워드는 어떤 키보드가 눌려졌다, 누른 키보드를 다 캡처해 가지고 공격자한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키스트록 로거, 키가 어떻게 스트로크가 됐는지를 다 파악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공격자에게 알려주는, 그걸 우리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키스트록 로거, 이런 말 씁니다. 공격자는 이걸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신용카드 번호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걸 전파시킨 다음에, 키스트록 로그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모니터링 용도로도 씁니다.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군대나 회사에서는 일부러 키스트록 로그를 다 설치를 해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죠. 좋은 쪽, 나쁜 쪽.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구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윈도우가 주 공격 대상이 돼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 네,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윈도우를 많이 쓰더라. 특히 컴퓨터에 대한 비전공자들은 100% 윈도우입니다.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공자들 중에 일부, 또는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가끔은 리눅스를 씁니다. 리눅스를 가지고 MS 워드, 워드지 사실은 MS 워드가 아니고요, 편집도 하고 문서 편집, 발표 자료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맥OS, 맥북을 쓰기도 하죠. 맥북.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지금 MS 윈도우를 씁니다. MS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피싱을 하기가 좋아요.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 공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야 공격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관리자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하고 일반 사용자를 나눠놨어요. 많은 경우. 근데 윈도우는 말 그대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관리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에 집중적으로 공격이 많이 발생했다. 리눅스에도 공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보면
모노컬처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 가지 특정한 OS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가끔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키보드 프로그램은 키스트로크 로거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공격에 많이 사용되니까 별도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를 보호하겠다. 특히 비밀번호 같은 거, 계좌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게 키보드 보안이 됩니다. 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는 여기 보면 Secure by Default 이걸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보안의 내재화, 기본적으로 보안 기법을 넣자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안을 바탕에 깔고 하자. 이게 이제 많을 텐데 요즘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보안을 신경 쓰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Secure by Default를 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보안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보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귀찮은 거죠. 사실은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Secure by Default라는 것은 이거는 공격 표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줄여줍니다. 자, 집을 보면 우리 아파트를 봤을 때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어택 서피스, 공격 지점은 정문도 있고 정문, 그 다음에 창문도 있죠. 근데 창문도 종류가 많겠죠. 거실 쪽 또는 뭐 쪽방 쪽, 만약에 이제 단독주택이라면 불뚝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공격의 접점입니다. 창문도 없으면 공격의 접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Secure by Default를 한다면 공격 접점은 많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는 불편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보안에 비해서 네트워크 보안은 탐지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좀 더 어렵다. 당연히 그렇겠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시스템, 내 연구실에 있는 시스템을 누군가 공격하겠다. 그럼 내 연구실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1차적으로 물리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연구실 문을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네트워크 위협은 이더넷, 우리가 랜 또는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만약에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네트워크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공격을 탐지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트워크 접근의 기반이 되는 어떤 공유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공유 비밀 정보를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어렵다. 이건 특히 대칭키 암호화해서 그런데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위에서 말하는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물리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된 시스템의 위치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거냐, 이 파악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겠죠.
자, IP 주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어떤 단순한 정보입니다. 식별 번호가 되겠죠. 근데 IP 주소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어떤 조직 내에 컴퓨터가 한 500대가 있다. 500대마다 IP 주소가 있을 텐데 그 IP 주소만 보면 500대 중에 하나, 이건 알겠죠. 그렇지만 이 컴퓨터가 몇 층, 몇 호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에서 전파가 되는 관련해 있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위협과 관련해 있는 악성 코드, 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바이러스는 주로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주요한 특징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개입이 있어야만 전파가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USB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웜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도 전파가 돼요.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겁니다. 웜은 벌레죠. 벌레는 독립적인 개체, 숙주가 필요로 없다.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웜은 네트워크 위협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웜을 이제 세상에 제일 많이 알린 게 인터넷 웜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코넬 대학의 대학원생이 실험용으로 만든 악성 코드인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닉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 유닉스는 리눅스의 전신입니다. 리눅스는 유닉스를 모방해서 좀 더 개선시킨 운영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유닉스 환경에서 인터넷 웜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닉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전파가 될 때 악용된 취약점이 핑거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그 다음에 샌드메일, 이메일을 주고받을 쓰는 샌드메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트랩도어, 이러한 약점들, 버그들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서버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좀 편하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 리모트 쉘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R쉘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연구실에 서버가 2개 있다. 그러면 이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갈 때 R쉘만 쓰면 패스워드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환경도 악용을 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축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의식도 좀 낮았죠.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970년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웜은 2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플링 훅 프로그램, 훅이니까 갈고리죠. 그리고 메인 웜 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플링 훅 프로그램은 99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먼저 전파가 되면서, 전파되고 난 다음에 본래 메인 원 프로그램을 가져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훅 시스템, 그래플링 훅 프로그램이 감염된 시스템이 훅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메인 코더, 메인 원 프로그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웜은 또 다른 어떤 공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패스워드 게싱 어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옛날 1970년대, 이때는 패스워드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패스워드를 깨는 게,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패스워드 게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또 웜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웜으로 코넬 대학에 있는 서버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의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안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네트워크 위협 중에 이제 포트 스캐닝이라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이 포트 스캐닝은 우리가 TCP, IP 이렇게 했을 때 아까 IP는 컴퓨터마다 붙여진 주소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떤 서버는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버,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HTTP라는 웹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텔넷 또는 SSH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메일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TP,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가 IP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 HTTP, 파일 전송, 그 다음 원격으로 로그인 하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받는 거, 이것들이 서비스마다 포트가 다 다릅니다. 포트가. 서비스 하나에 포트 번호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IP 번호가 있고 또 포트 번호가 있다. IP는 컴퓨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IP를 가진 컴퓨터가 포트 번호는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스캐닝은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IP 주소에 대해서 어떤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시도하는 것, 자동으로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 스캐닝, 그리고 포트 스캐닝을 해주는 도구를 포트 스캐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포트 스캐너는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지금 동작 중이다 아니다 이걸 알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HTTP, 파일 전송, 이메일, 그 다음에 원격으로 로그인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동작 중이다 아니다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영체제하고 운영체제의 어떤 버전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운영체제 버전마다 어떤 취약점이 있다, 취약점 목록들이 또 알려져 있어요. OS가 옛날 버전을 쓰고 있다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S 윈도우는 1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MS 윈도우 11. 그런데 만약에 MS 윈도우 7, 7을 쓴다. 7. 아주 옛날 거죠. 그러면 100% 공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 스캐닝을 써가지고 어떤 컴퓨터가 어떤 OS를 어떤 버전으로 쓰고 있다 알아낼 수 있는 게 포트 스캐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대표적인 도구가 nmap이라는 명령입니다. nmap. 이건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직접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map으로 만약에 어떤 정보를 알아냈다, OS라든지 버전 정보를 알아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Nessus라는 또 도구입니다. Nessus는 취약점 스캐너, 어디에 어떤 취약점이 있더라 알려주는 대표적인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취약점을 찾아냈으면 그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취약점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버프 오버플로우 취약점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능하다. 자, 포트 스캐닝은 좋은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쁜 사람이 사용할 때는 추적을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좀비 시스템에서 자주 실행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자는 먼저 희생자 컴퓨터를 자기가 만들겠죠. 좀비를 만들겠죠. 장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장악을 하고 그 장악된 컴퓨터, 희생자 컴퓨터에서 포토 스캐닝을 합니다. 그럼 추적을 하기가 어렵겠죠. 공격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포토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1차적으로 희생자 컴퓨터를 잡은 다음에 희생자 컴퓨터를 하나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포토 스캐닝을 합니다. 추적이 안 되게끔 하기도 한다, 공격자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범죄, 인터넷 관련 범죄에서는 인터폴,
국제적으로 공조를 합니다. 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에서 이제 서비스 거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뭔가 동작을 유발시키게 해서 적법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상 컴퓨터, 희생자 컴퓨터에다가 과부하를 유발시키면 돼요. 과부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포크라는 시스템 콜, 프로세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자원이 다 소진이 됩니다. 메모리 자원이 특히 프로세서를 생성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한데 메모리 자원이 소진되면 그쪽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요. 다른 유용한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거부라는 것은 타겟 시스템, 대상 컴퓨터를 과부하시켜서 어떤 유용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걸 할 때 공격자 혼자서 공격자 컴퓨터만 가지고 다른 컴퓨터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도스 공격으로. 그거보다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확보한 다음에 공격자의 명령을 잘 따르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 대의 컴퓨터, 좀비라고 그러는데 좀비들을 동시에 이용해서 봇들입니다. 봇들을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 타겟을 공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과부하를 훨씬 더 빨리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타겟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 이걸 디도스 공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봇넷을 많이 씁니다. 봇넷, 봇들의 집합, BOT, 봇들의 집합. 그래서 보통 어태커, 공격자가 마스터가 되고, 일반적으로 마스터가 되고, 그 공격자의 명령을 따르는 좀비들, 봇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가 명령을 내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패킷을 보내라, 네트워크 패킷을, 이메일을 보내라, 스팸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많은 좀비들이 동시에 대상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과부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IP 연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지금 뭔가 연결하고 싶다, 통신을 하고 싶다, 가짜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걸 이제 IP 통신 관계된 핸드쉐이커, 싱크 플러딩,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싱 플러딩, 이거 보낼 수도 있겠죠. 또는 HTTP 요청을 잔뜩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은 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요청을 보내는 건데, 이걸 아까 분산 서비스 거부 들어왔습니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방어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한테 요청이 많은 것인지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몇 시도는 특정한 기간에 어떤 특정한 사이트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패킷이 오더라.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초당 한 20개가 오더라. 근데 사람이라면 초당 하나나 아니면 뭐 2개, 많아봤자 이거밖에 없는데,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를 써가지고 한다면 초당 엄청나게 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공격 같다 라고 우리가 나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디도스 공격을 식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얘가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공격의 표적이 된 건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우연하게 도스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가지고 포크를 무한루프로 돌더라, 잘못 작성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랜섬 디도스 공격 이런 말 있어요. 랜섬 디도스 공격.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다가 미리 경고를 줍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돈을 $1000를 주지 않으면 너 서버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줍니다. 그게 이제 랜섬 디도스 공격인데, 만약에 돈을 내면 공격을 안 하는 거고, 돈을 안 내면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갈취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팔기도 합니다. 해커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영업적으로 팔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